어둑어둑한 구도수선 가게 카운터 앞에 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누구야? 눈앞에는 팔순에 가까운 노인, 김민수 씨가 있었다. 민수 씨는 마치 수십 년 전이 약속을 지키려는 듯 조용히 구두소를 쥐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오태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름난 조직폭력배였다. 등 뒤에 문신을 감춘 가죽 재킷을 걸쳤고 얼굴 왼쪽에는 오래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해질녘의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민수 씨를 포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온화한 얼굴에는 동요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그의 손이 아주 잠깐 구두소를 쥔 힘을 더했을 뿐이다. 영감, 들었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냐?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와 카운터에 손을 올렸다. 낡은 카운터 표면이 그의 손가락 아래에서 작게 삐걱거렸다. 가게 안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만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보았다. 그 눈에는 긴 세월을 살아온 자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장사하는 건 내 삶의 방식이야. 누구에게 고개 숙일 생각은 없네. 민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비웃듯 입가를 비틀며 민수 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영감, 똥고집이시네. 설마 이 나이에 나한테 개기겠다는 거야? 태준이 그렇게 말한 순간 그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다. 민수 씨의 뺨을 가볍게 치려던 것이리라. 하지만 그 손이 민수 씨의 얼굴에 닿기 직전 민수 씨의 왼손이 카운터 아래 숨겨두었던 작은 망치를 쥐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그 움직임은 멈췄다. 태준의 손은 허공을 가르고 그는 순간 균형을 잃었다. 뭐야? 태준이 중얼거렸을 때 민수 씨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평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먼 옛날 싸움터에서 갈고 닦은 무언가가 있었다. 태준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활기찬 항구 도시다. 해운대구의 좁은 골목은 1970년대의 정겨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민수 씨의 가게, 민수 구두 공방은 해운대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목조 건물은 낡았고 간판의 글씨는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민수 씨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고 밤 8시까지 구두를 닦았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다. 과묵하고 온화하며 늘 미소를 잃지 않는 할아버지. 하지만 이날 그 온화한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태준은 정신을 차리고 목구멍 안쪽에서 작게 웃었다. 재미있는 영감이네. 하지만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의 등 뒤에 있던 두 명의 젊은 남자가 희죽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한 명은 머리를 금발로 물들였고 다른 한 명은 목에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이 손에 든 쇠파이프가 바닥에 가볍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수 씨는 조용히 망치를 카운터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서서 작업대에 놓인 낡은 구두를 집어들었다. 손님이라면 구두를 맡아주지. 하지만 다른 볼일이라면 돌아가주게.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듯 숨을 내쉬며 카운터를 내리쳤다. 이 새끼가 장난하나? 이 가게 다 때려 부숴도 상관없다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며 라디오의 트로트 소리를 삼켜버렸다. 하지만 민수 씨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구두를 쥔 채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긴 인생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이런 장면을 봐왔으리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민수 씨 등 뒤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두 명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영호 씨와 이창민 씨였다. 둘 다 민수 씨와 비슷한 나이로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영호 씨는 안경을 썼고 창민 씨는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그들은 평소처럼 차를 마시러 왔으리라.
하지만 가게 안의 이상한 분위기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민수, 무슨 일인가? 영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 씨는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좀 시끄러운 손님이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의 손은 구두를 쥔 힘을 더하고 있었다. 태주는 새로 나타난 노인들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이봐, 영감들 뿐이잖아. 여기가 양로원인 줄 아나? 태준이 웃으며 말하자 등 뒤에 두 사람도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영호 씨와 창민 씨의 눈이 아주 잠깐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태준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놓쳐서는 안 될 섬광이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말 조심해라. 창민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태준의 웃음이 멎었다. 그는 창민 씨를 쏘아보았다. 뭐야? 영감, 나한테 설교할 셈이야? 그가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민수 씨가 구두를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그만하게. 돌아가 주게. 민수 씨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배어나왔다. 태준은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든 남자에게 눈짓했다. 이 영감들한테 규칙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줘.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순간 민수 씨의 손이 움직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속도였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가게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태준의 눈이 커다랗게 뜨이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 씨를 보았다. 너, 정체가 뭐냐?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수 씨는 조용히 남자의 손을 놓아주고 작업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구두를 집어들었다. 그저 구두 수선공일 뿐이네. 그 말은 온화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노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정적이 가게 안에 퍼졌다. 태준의 등 뒤에 있던 두 남자가 바닥에 뒹구는 쇠파이프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민수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대에 놓인 구두를 집어들고 구두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신중함이 있었다. 영호 씨와 창민 씨는 가게 안쪽에서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너희들 영감한테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부하들을 쏘아보았다. 금발 남자가 황급히 쇠파이프를 주워들었고 다른 한 명이 민수 씨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도중에 멈췄다. 민수 씨가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 남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시선에는 온화함과 동시에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었다.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태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길을 보냈다. 태준이 형님, 이 영감, 뭔가 이상합니다. 목에 문신을 한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준은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이상하든 뭐든 우리 구역에서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놈은 용서 못해. 그의 명령에 두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영호 씨와 창민 씨가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 적당히 하게. 영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안경을 가볍게 밀어 올리고 민수 씨 옆에 섰다. 창민 씨도 구분등을 한 채 천천히 다가와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수는 혼자가 아닐세. 자네들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에는 그리운 울림이 있었다. 마치 먼 옛날에 몇 번이고 나누었던 대화 같았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이봐, 삼총사냐? 대단들 하시네. 그가 손짓하자 금발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창민 씨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닿지 않았다. 창민 씨가 몸을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아챈 것이다. 순식간에 남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고 금발 남자는 신음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뭐라고? 태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창민 씨는 구분등을 한 채 조용히 손을 털었다. 왕년에 갈고 닦은 솜씨라는 거지. 그 말에 영호 씨가 작게 웃었다. 창민이, 자네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처리할까 했는데
역시 우리도 아직 죽지 않았구먼. 민수 씨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하네. 말려들게 해서.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목에 문신을 한 남자가 황급히 동료를 부축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태준이 형님, 이거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닥쳐. 영감들 따위에게 쫄지 마. 그가 직접 앞으로 나서려던 그때 민수 씨가 일어섰다. 이제 그만. 민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가르는 힘이 있었다. 자네들이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네. 하지만 여긴 내 가게야. 나가주게. 그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감, 배짱 한번 좋네. 하지만 이대로 안 끝나. 두목께 보고할 테니 각오해둬. 태준은 그렇게 내뱉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다. 민수 씨는 천천히 작업대로 돌아가 구두를 집어들었다. 영호 씨와 창민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은가? 영호 씨가 묻자 민수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무렇지도 않아. 그저 좀 귀찮은 일이 생긴 것뿐이야. 그 말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가게 안에는 다시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윤영주의, 비와 당신, 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민수 씨는 구두를 닦으며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을 했다. 해운대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안쪽의 작은 방에 앉았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닳고 다른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찻잔에 녹차를 따르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민수 씨의 눈이 벽에 걸린 낡은 사진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하얀 태권도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있었다. 옆에는 영호 씨와 창민 씨,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긴 세월 속에서 빛이 바래 보이지 않았다. 살아남으면 제대로 살자. 민수 씨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1955년 위 어느 밤에 나눈 약속이었다. 그 시절 그들은 부산의 한 태권도 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한국전쟁 후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다. 민수 씨는 철권의 민수라 불리던 남자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의 대련에서 그의 손이 한 사람의 눈을 앗아갔다. 그 이후로 그는 주먹을 버리고 구두를 닦는 길을 선택했다. 민수 씨는 찻잔을 든 채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피로 물든 도장, 쓰러진 남자의 얼굴, 그리고 동료들의 침묵. 영호 씨와 창민 씨는 그 후에도 그를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 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해운대로 온 것이다. 조용히 살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저 구두를 닦는 것으로 과거의 죄를 씻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태준의 말이 그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두목께 보고할 테니.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민수 씨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에는 태준 이상의 힘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가 움직이면 그의 온화한 나날은 끝을 맞이할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졌다. 민수 씨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작업대 아래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검은 띠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긴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민수 씨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평소처럼 6시 정각에 민수 구두 공방 위 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흘러들어와 낡은 나무 바닥에 스며든 왁스 냄새와 섞였다. 작업대에는 어제부터 손대고 있던 낡은 가죽 구두가 놓여 있었다. 민수 씨는 그것을 집어들고 구두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그의 귓가에 걸렸다. 가게 밖에는 아침 안개가 옅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골목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민수 씨의 귀에 닿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중 한 명, 쉰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검은 정장에 몸을 감싸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가게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수 씨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태준이 말했던 두목이었다. 남자, 류진호가 천천히 가게로 다가왔다. 등 뒤에 3명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그를 지켜보듯 서 있었다. 민수 씨는 구두를 작업대에 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가게 문이 열리고 작은 방울이 딸랑 울렸다. 류진호가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다. 그는 민수 씨를 가만히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우리 애들이 신세를 좀 졌다지. 그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감출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다. 민수 씨는 작업대에 손을 얹고 조용히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네. 젊은 애들이 좀 소란을 피웠을 뿐이야. 그 말에 류진호의 입가가 희미하게 비틀렸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낡은 라디오와 벽에 걸린 사진에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민수 씨를 보았다. 이 동네가 내 구역이라는 건 알겠지. 여기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어. 류진호가 한 걸음 다가와 카운터에 손을 얹었다. 민수 씨는 동요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규칙이라. 나에겐 내 삶의 방식이 있네. 그뿐이야. 그 말에 류진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민수 씨의 뺨을 가볍게 쳤다.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 모욕의 의미가 강했다. 영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류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 씨의 눈이 그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여긴 내 가게야. 방해하지 말아주게. 그 말에 류진호가 작게 웃었다. 재미있는 영감이네. 하지만 내 허락 없이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건 어려울걸. 그가 손짓하자 등 뒤에 남자 하나가 작업대로 다가와 도구들을 거칠게 쓸어버렸다. 구두솔과 왁스 깡통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류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일까지 나에게 인사할 준비를 해둬.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게는 끝이야.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울 소리가 다시 울렸다. 민수 씨는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는 이 가게를 지켜왔다. 구두를 닦을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평온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떨어진 구두솔을 주웠다. 그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영호 씨와 창민 씨가 가게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어제의 일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수, 그 후에 괜찮았나? 영호 씨가 묻자 민수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럭저럭. 그냥 좀 귀찮은 손님이 왔을 뿐이야. 그는 류진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말 뒤에 무언가 있음을 느낀 듯했다. 민수, 자네가 숨기는 거 다 알아. 창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 일은 잊었다고 했지만 그 움직임은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 민수 씨는 작업대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창민 씨의 말이 그의 마음에 박혔다. 확실히 그의 몸은 먼 옛날 싸움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자네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잖아. 영호 씨가 말을 이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하게.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수 씨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 하지만 이건 내 문제야. 자네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민수 씨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저녁, 민수 씨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안쪽 방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어제와 같은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녹차를 천천히 마시며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에는 그의 청춘이 담겨 있었다. 1955년
그는 부산의 태권도 도장에서 동료들과 땀을 흘리고 있었다. 철권의 민수라 불리며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의 대련에서 그의 손이 한 사람의 눈을 앗아갔다. 그날부터 그는 주먹을 버리고 이 도시로 온 것이다. 민수 씨는 찻잔을 든 채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 피로 물든 도장, 쓰러진 남자의 얼굴, 그리고 동료들의 침묵. 영호 씨와 창민 씨는 그 후에도 그를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 윤상우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살아남으면 제대로 살자. 상훈의 마지막 말이 민수 씨의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 아래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검은 띠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긴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민수 씨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평소처럼 6시 정각에 민수 구두 공방 위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제 류진호가 남긴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일까지 나에게 인사할 준비를 해둬.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확실한 경고였다. 민수 씨는 작업대에 낡은 구두를 놓고 구두솔을 쥐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딘가 안정을 잃은 듯했다. 가게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가게에 다가오는 사람은 적었다. 태준의 일이 소문이 되어 동네 사람들은 무언가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민수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한 날들이 끝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전 영호 씨와 창민 씨가 가게를 찾아왔다. 2 사람은 민수 씨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이상함을 눈치챘다. 민수, 무슨 일인가? 안색이 안 좋아. 영호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민수 씨는 작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에 2 사람은 납득하지 않았다. 창민 씨가 작업대 옆에 걸터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자네가 숨기는 거 다 알아. 어제 그놈이 왔었지. 민수 씨는 순간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2 사람을 보았다. 응, 좀. 하지만 내 문제야. 걱정 말게. 그 말에 영호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 혼자 짊어지려는 버릇은 옛날부터 변함이 없구먼. 그때도 그랬지. 상훈이 죽은 뒤에 자네는 전부 짊어지려고 했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수 씨의 눈이 흔들렸다. 상훈, 먼 옛날 도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동료. 그의 죽음이 민수 씨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이제 됐네.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그저 구두를 닦으며 살아갈 뿐이야. 하지만 창민 씨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 우리는 자네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어. 그놈들이 또 오면 어쩔 셈인가? 그 말에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업대 아래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검은 띠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점심 무렵 가게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박영자 씨였다. 그녀는 해운대의 작은 찻집에서 일하는 70대 여성으로 민수 씨의 오랜 친구였다. 영자 씨는 낡은 가죽 구두를 손에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 씨, 이 구두 좀 고쳐줄 수 있어요? 요즘 발이 아파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수 씨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흐려졌다. 어머, 민수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 민수 씨는 영자 씨에게서 구두를 받아 작업대에 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을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영자 씨는 납득하지 않았다. 민수 씨, 나는 알아요. 옛날부터 당신이 곤란할 때 짓는 표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그 말에 민수 씨는 작게 웃었다. 영자 씨한테는 못 당하겠네요. 영자 씨가 가게를 나간 후 민수 씨는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딘가 안정을 잃은 듯했다. 그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의 엔진 소리였다. 민수 씨는 창밖을 보았다. 안개가 거친 오후의 햇살 속에서 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류진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은 그 혼자였다. 류진호가 가게에 들어서자 방울이 딸랑 울렸다. 그는 민수 씨를 가만히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 어제 한 말은 기억하고 있겠지. 민수 씨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일어섰다. 응, 기억하고 있네. 하지만 나에겐 줄 것이 없어. 그 말에 류진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와 갑자기 손을 뻗었다. 그리고 민수 씨의 뺨을 가볍게 쳤다. 영감, 나를 얕보는 건가? 류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 씨의 눈이 그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말했다. 얕보는 게 아닐세. 그저 여긴 내 가게야. 나가주게. 그 말에 류진호가 웃었다. 재미있는 영감이네. 하지만 이 동네의 규칙은 나야.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거스를 순 없어. 류진호가 손짓하자 카운터에 놓여있던 구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고 민수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구두를 주웠다. 그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류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밤까지 기다려주지. 그때까지 나에게 고개를 숙이러 와.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게는 끝이야.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다. 민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손에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이 가게를 지켜왔다. 구두를 닦을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평온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로 돌아가 구두를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구두솔을 쥐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저녁, 영호 씨와 창민 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민수 씨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이상함을 눈치챘다. 민수, 또 무슨 일이 있었군. 영호 씨가 묻자 민수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오늘 밤 결판을 지을 생각이야. 그 말에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민수, 혼자 할 셈인가? 창민 씨가 묻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들에게도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네. 민수 씨는 작업대 아래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검은 띠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벌였다. 하지만 지금은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어. 그 말에 영호 씨와 창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민수. 우리도 함께야. 밤이 깊어지고 민수 씨는 가게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결의가 그의 가슴에 있었다. 그는 검은 띠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밤이 해운대 거리를 감쌌다. 민수 씨는 민수 구두 공방 위 문을 닫지 않고 가게 안에 불을 끄지 않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낡은 검은 띠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조용히 목에 걸었다. 차가운 천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먼 옛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955년 태권도 도장에서 땀 흘렸던 나날. 철권의 민수라 불리며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던 시절. 그리고 상훈의 마지막 말. 살아남으면 제대로 살자. 민수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가왔다. 여러 대의 차였다. 민수 씨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 세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내렸다. 그 사이를 류진호가 천천히 걸어왔다. 검은 정장에 몸을 감싼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민수 씨는 작업대 옆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문이 열리고 방울이 딸랑 울렸다. 류진호가 가게에 들어서자 등 뒤에 남자들이 골목을 에워싸듯 섰다.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엿보고 있었다.
류진호는 민수 씨를 가만히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 나한테 고개 숙일 준비는 됐나? 민수 씨는 검은 띠를 목에 건 채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나에겐 숙일 고개가 없네. 이 동네에서 나가주게. 그 말에 류진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입가를 비틀며 작게 웃었다. 영감, 배짱 있네. 하지만 이 동네는 내 거야.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거스를 순 없어. 그가 손짓하자 등 뒤의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쇠파이프나 목검을 손에 든 그들이 민수 씨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정영호 씨와 이창민 씨였다. 민수를 혼자 싸우게 둘 수야 없지. 영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작업대 옆에 놓았다. 창민 씨도 구분등을 한 채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옛날 약속은 우리도 지킬 걸세. 그 말에 민수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하지만 조심하게. 류진호가 두 사람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이봐, 영감 셋이 모였나? 대단들 하시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남자들이 일제히 덮쳐왔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곧 멈췄다. 민수 씨의 손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한 남자의 손목을 잡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민수 씨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가격했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영호 씨가 다른 남자의 목검을 빼앗았고 창민 씨가 등 뒤에서 또 다른 한 명을 제압했다. 가게 안에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울렸다. 류진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민수 씨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움직임이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태권도의 기술이 그의 몸에 깊이 배어 있었다. 남자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뒷걸음질 쳤다. 너, 정체가 뭐냐? 류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수 씨는 쓰러진 남자들 사이를 걸어 류진호 앞에 섰다. 그저 구두 수선공일 뿐이네. 하지만 이 가게가 내 삶의 길이야. 너희들에게 넘겨줄 순 없어. 그 말에 류진호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민수 씨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 손이 멈췄다. 무릎 꿇어. 민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류진호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민수 씨가 더욱 다가서자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류진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뭐?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민수 씨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동네에서 떠나라. 지금이라면 오늘 일은 잊어주지.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영자 씨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우산이 들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민수 씨는 류진호를 내려다본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피로가 있었다. 류진호는 무릎을 꿇은 채 민수 씨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철권의 민수인가? 그 말에 민수 씨의 눈이 흔들렸다. 류진호가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당신한테 당했다고 했어. 그날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지. 민수 씨는 그 말에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1955년의 어느 밤, 그는 류진호의 아버지와 싸운 적이 있었다. 그 대련이 민수 씨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과거는 과거다.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너도 더 이상 헛된 짓은 하지 마라. 그 말에 류진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일어서서 등 뒤의 남자들에게 눈짓했다. 가자.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울리며 차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민수 씨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작업대에 걸터 앉았다. 영호 씨와 창민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수, 괜찮은가? 영호 씨가 묻자 민수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럭저럭.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창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역시 옛날 그대로구먼. 가게 안에 다시 정적이 돌아왔다.
민수 씨는 검은 띠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상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주먹을 버렸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주먹을 다시 사용했다.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민수 씨는 조용히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자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수 씨,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민수 씨는 미소 지었다. 네, 영자 씨.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그 말에 그녀도 웃었다. 당신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민수 씨는 작업대에 놓인 구두를 바라보았다. 긴 밤이 끝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작은 파문이 남아 있었다. 류진호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철권의 민수. 그 이름이 다시 그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아침이 해운대 거리에 찾아왔다. 민수 씨는 평소처럼 6시 정각에 민수 구두 공방 위 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가게 안으로 흘러들어와 낡은 나무 바닥에 스며든 왁스 냄새와 섞였다. 작업대에는 어젯밤 싸움의 흔적을 채 치우지 못한 구두가 놓여 있었다. 민수 씨는 그것을 집어들고 조용히 구두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가게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일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가게를 흘긴 엿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구둣방 할아버지, 조폭들을 쫓아냈다더라. 믿을 수가 없어.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민수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구두를 계속 닦았다. 오전, 영자 씨가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민수 씨, 어젯밤에 큰일 치렀다면서요. 이거 김밥이에요. 먹고 기운내요. 그 말에 민수 씨는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영자 씨.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영자 씨는 작업대 옆에 걸터앉아 민수 씨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당신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아요. 민수 씨는 김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영자 씨가 가게를 나간 후 그는 김밥을 쥔 채 창밖을 보았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에는 어젯밤의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 류진호의 말, 철권의 민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영호 씨와 창민 씨가 가게에 찾아왔다. 두 사람은 민수 씨의 얼굴을 보고 곧 난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 잘했네. 영호 씨가 말하자 창민 씨가 웃었다. 자네, 역시 옛날 그대로야. 그 움직임, 아주 멋졌어. 민수 씨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들 덕분이야. 고맙네. 그 말에 영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저 자네를 도왔을 뿐이야. 상훈 목까지 자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상훈의 이름을 들은 순간 민수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작업대에 놓인 검은 띠를 바라보았다. 제대로 산다는 건 때로는 싸우는 것일지도 모르겠네. 그 중얼거림에 두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자신을 김정훈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쉰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민수 씨는 그를 보고 순간 경계했다. 하지만 김정훈이 온화하게 미소 짓자 그 긴장이 풀렸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실은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민수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일이신가? 민수 씨가 조용히 묻자 김정훈이 작업대 앞에 섰다. 민수 씨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철권의 민수. 옛날 도장에서 이름을 날리셨던 분 맞으시죠? 그 말에 민수 씨의 손이 멈췄다. 김정훈이 말을 이었다. 옛 기록에 당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을 지켜주신 분이라고요. 민수 씨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김정훈을 보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지금은 그저 구두 수선공일 뿐입니다. 그 말에 김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민수 씨의 눈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누구도 그의 과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고맙습니다. 민수 씨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소.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다. 민수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민수 씨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안쪽 방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달고 다른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녹차를 따라 천천히 마시며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에는 그의 청춘이 담겨 있었다. 상훈의 미소가 빛바랜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제대로 살아왔어. 그걸로 된 거겠지. 민수 씨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가게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골판지에 쌓인 그것은 누군가 두고 간 듯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안을 보았다. 거기에는 낡은 가죽 구두가 들어있었다. 메모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닳고 다른 구두만이 그곳에 있었다. 민수 씨는 그것을 집어들고 작업대에 놓았다. 그리고 구두솔을 쥐었다.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 아침 가게 앞에 구두가 놓이기 시작했다. 낡은 가죽 구두나 달아빠진 운동화. 누가 놓아두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정성껏 닦았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 아침에는 닦인 구두가 같은 자리에 놓이고 새로운 구두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와의 조용한 약속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해했다. 민수 씨한테 누가 구두를 맡기는 모양이야. 영자 씨가 말하자 영호 씨가 웃었다. 저 녀석답지. 누군가를 돕는 게 민수의 삶의 방식이니까. 민수 씨는 그 소문을 들으며 말없이 구두를 계속 닦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나뭇잎이 붉게 물들 무렵 김정훈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민수 씨,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그의 말에 민수 씨가 미소 지었다. 네, 그럭저럭 지냅니다. 김정훈이 작업대에 놓인 구두를 보고 말했다. 당신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제안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소. 나는 그저 구두를 닦으며 살고 싶습니다.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다. 민수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업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구두를 집어들었다. 라디오에서 윤영주의, 비와 당신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수 씨는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며 구두솔을 계속 움직였다. 구두를 닦을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다. 해질녘이 다가오고 민수 씨는 가게 문을 닫았다. 창밖에서는 거리가 조용히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에 놓인 검은 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대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먼 옛날 상훈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민수 씨는 가게 안에 불을 끄고 안쪽 방으로 돌아갔다. 긴 인생 속에서 그는 싸우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지금 그는 평온 속에 있었다. 구두를 닦고 누군가를 돕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민수 씨가 선택한 길이었다.